드라큘라 백작, 노르망디 공작, 몬테크리스토 백작, 내셔 남작까지 공작, 백작 이런 거 붙으면 뭔가 멋있죠? 여러분이 협곡에서 잡는 바로는 그게 남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타이틀을 자귀라고 부르는데요. 귀족들끼리 대대손손 물려받는 티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귀족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알아서 세금까지 매기며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통치할 수 있는 사회를 봉건사회라고 부르죠. 이런 봉건 질서는 사실 지구상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일찍이 사라져버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오히려 한 발 늦은 타이밍에 봉건제가 자리 잡아서 다른 문명들과는 구별되는 유럽만의 특이한 역사 발전을 일으키게 되죠. 서유럽의 봉건사회는 다른 문명들이 경험했던 봉건제랑은 좀 다른 특이한 성립 배경과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서유럽에서만 유독 이런 봉건제가 자리 잡았을까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문명들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사막에 둘러싸인 이집트 정도를 제외하고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모두 드넓은 평원을 끼고 있는 대륙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강의 중류나 상류에서 평원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게 고대 문명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근동 지역 은 울퉁불퉁한 구릉지와 험준한 산맥,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나 유럽의 지형은 늪지대와 숲, 거기다 복잡한 해안선으로 돼 있어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는 육상제국이 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고대 기준이죠.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 같은 지중해 세력들은 선배 문명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뒤늦게 나타났고 거대한 육지를 아우르는 영역국가 대신 해안가의 도시국가들이 주류가 됐어요. 복잡한 산맥과 언덕들 사이로 바다를 바라보는 도시들이 세워져서 해양 문명으로 발전했죠. 도시국가라는 단위로 발전한 만큼 정치적 측면에서도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무기를 마련해 도시를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또한 주변의 이민족들과 싸워서 사로잡은 뒤 노동력으로 써먹는 노예 노동이 일반적이었죠. 때문에 시민들은 자유민, 노예들은 재산으로 취급되며 확실하게 구분됐습니다. 다른 문화권에도 신분제가 있었지만 노예와 자유민이라는 이분법이 정착한 곳은 지중해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귀족이든 평민이든 근본적으로는 같은 시민, 즉 자유민이었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는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면서 지중해 세계는 최초로 하나의 정치체제 안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근동을 포함해서 지금의 영국부터 모로코까지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지중해 세계는 종교적으로도 통합됩니다. 로마라는 정통성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후 중세 유럽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죠. 로마 제국, 세계사 최초로 등장한 거대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지중해 전체가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평화를 누렸죠. 그러나 이름과 달리 실질적인 중심지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스까지 유서 깊은 해안 대도시들이 즐비하고 나일강에서 막대한 농산물까지 나오던 지중해 동부가 제국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시를 포함하는 서로마는 야만인들이 활개치는 육상 영토가 많았기 때문에 자유시민들 위주의 상업을 중심으로 한 해안 도시보다는 늪지대나 숲을 개간해서 농사짓는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대세가 됐어요. 귀족들이 소유한 대토지에서 노예들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거였죠. 때문에 경제나 문화 양쪽으로 후달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의 서유럽이고요. 로마는 수백 년간 야만족들이랑 전쟁을 하면서 이 지역을 서서히 로마화,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로마와
접촉해왔던 켈트족은 거의 로마화가 마무리됐죠. 그런데 다음 문제는 게르만족이었습니다. 발트해 근방의 우중충한 늪지대에서 살던 게르만족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기 위해 자기네들의 고향을 벗어나 점점 더 서로마 영토 내부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군사력도 모자라고 농업 생산량도 후달렸던 서로마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게르만족들을 받아들여서 농민으로 정착시키고 군인으로도 활용하기로 하죠. 이런 식으로 서유럽이라는 지역은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가 공존하며 비교적 평화로운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훈족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동쪽에서 훈족이라는 유목민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본진을 털려버린 게르만 부족들은 훈족 세력에게 밀려 본격적으로 이동을 시작했어요. 이른바 게르만족의 대이동. 서로마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 지역에서 힘 좀 쓴다 하는 부족들을 제국의 행정체계 안으로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유력 부족의 족장들한테 대장군이라는 직책을 주고 로마를 위해 싸우라고 한 거죠. 이 대장군이라는 직책을 라틴어로 둑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특정 지방의 군권을 위임받는 로마 제국의 군 관직이었는데 멸망각 보이니까 게르만족들한테 그냥 남발한 거예요. 서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고 황제의 계보가 끊겨버리자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게르만족들이 워낙 근본이 없었던 터라 로마의 권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로마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로마 아직 살아있다고 치고 자기들이 로마 대장군이라고 셀프 임명을 해요. 너도 둑스 나도 둑스. 개판이죠? 로마 제국의 행정체계는 다 공중분해되고 게르만족 둑스들끼리 허구한 날 전쟁을 합니다. 이제는 둑스들도 행정권 사법권 다 가지게 돼서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대장군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어느 순간 그냥 하나의 계급처럼 돼버려요. 이 둑스라는 게 바로 공작이라는 작위의 기원입니다. 영어로는 듀크, 프랑스어로는 듀크, 스페인어로는 두께, 이탈리아어로는 두째가 됐죠. 로마인들과는 달리 게르만족의 문화에서 부족장이라는 자리는 장남한테 상속되는 거였어요. 때문에 왕위가 세습되는 것처럼 공작이라는 작위도 대대로 세습되는 게 당연했죠. 이렇게 게르만 전사 계급들이 각자 땅을 점유하고 자위와 영토를 세습시키면서 이 영토들은 독립되고 폐쇄적인 하나의 나라처럼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작들이 통치하는 독립적인 영토들은 공국이라는 단위로 고착화됐고 끊임없는 전쟁 와중에 이런 공국들 사이에서도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강자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는 등장하지 못했어요. 여러 공국들이 연합하거나 더 센 공국한테 숙이고 들어가면서 왕국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왕국을 구성하는 공국들이나 그보다 더 작은 영지들 모두 각자의 독립된 권한을 내려놓지 않았죠. 각 영토의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권, 조세권 같은 권한들을 유지하고 군대도 보유했습니다. 서고트 왕국이나 프랑크 왕국, 랑고바르드 왕국처럼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운 왕국들은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로마 제국을 모방하며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게르만 왕국들 중 가장 잘 나가던 프랑크 왕국의 경우 꼬메스라는 관료들을 지방으로 파견했습니다. 꼬메스는 본래 서로마의 지방 행정관직으로 원래는 당연히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직이었어요. 그러나 게르만족의 관습상 이것도 자연스럽게 세습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꼬메스가 오늘날 백작이라는 작위의 기원이에요. 공작들처럼 지방의 자기 영지를 획득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 귀족이 된 거죠. 영어로는 카운트, 프랑스어로는 꽁트, 스페인어로는 꼰대, 이탈리아어로는 꼰대, 다 같은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중해 세계에 천지개벽급의 대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서기 7세기에 이슬람교가 탄생하면서 기존의 로마 문명권 대부분을 꿀꺽해버린 거예요. 시리아와 이집트는 물론이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슬람 세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기독교 세계는 반토막이 나고 지중해 문명이라는 통일성도 사라져버렸죠. 거기다 북쪽에서는 바이킹들이 내려와서 북해와 대서양, 지중해까지 골고루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지역
지역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내륙 산간지방까지 이슬람과 바이킹 도적대가 출몰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동쪽에서는 유목민들이 몰려옵니다. 불가르족, 아바르족에 이어서 마자르족들이 몰려와 마을과 농지를 초토화시켰죠.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후 이제 좀 안정화되나 싶었던 서유럽은 오히려 더 개판이 되고 이슬람 해적들과 바이킹, 마자르족들이 활개치는 무법지대로 전락했습니다. 각 지역들끼리의 무역과 통신이 차단된 상태로 각자 살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어요. 이쯤 되면 어디 다른 지방으로 여행 가거나 배 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거든요. 중앙정부도 없고 마을 밖으로 나가면 야만인들한테 끔살이었습니다. 때문에 시골 깡촌에서는 이제 아예 마을 단위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문적인 전사 집단이 출연해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울타리를 치는 거죠. 싸우지 않고 보호받는 사람들은 이런 전사들에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대신 그 밑으로 들어가 농노가 되며 자유민의 권리를 사실상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을 책임지는 이런 전사들은 자유민으로 남아 영주가 됐죠. 이렇게 돌아가는 시골 농촌 지역을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장원 자체가 영주의 소유물인 만큼 자기 장원에서 영주는 사실상 군주나 마찬가지였어요. 왕이나 공작, 백작 같은 상위 귀족들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성을 쌓고 자체 방어하는 소규모 영주들도 자기 땅에서는 자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방 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남작이라는 자귀를 받게 됩니다. 남작을 뜻하는 바론이라는 단어가 고대 프랑크어에서 자유민을 의미하는 만큼 중세라는 세상에서 자유민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귀족을 뜻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장도 갖추고 싸움도 하는 자유민 전사이긴 한데 마땅한 영지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순수 전투 머신이 됐습니다. 바로 기사라는 최하위 귀족 계급이죠. 영지가 아예 없으면 다른 귀족 집안의 가신으로 들어가서 진짜 싸움만 했고 작은 영지라도 있으면 근방에 더 높은 귀족들을 주군으로 모시면서 때마다 출장을 나갔습니다. 이런 장원 체계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자치권을 누리는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수도원 같은 교회의 영지들 또는 상공업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었죠. 로마 시대와는 달리 도시의 거주민들은 상공업자나 법학자 같은 특수한 직종을 가진 존재들이었고 영주들이 지배하는 장원에서와는 달리 평민이들에도 기본적으로는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세 사회는 각자 자치권을 가진 수많은 세력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위에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혼돈과 폭력 속에서 서로 의존 관계로 얽힌 인간 집단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린 것이죠. 자치권이나 자유라는 건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부여한 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받았거나 또는 쟁취한 것이었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탄생 배경을 가진 서유럽의 봉건 사회는 주군과 봉신 관계라도 같은 자유민 따라서 상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공작, 백작, 남작, 기사와 농노까지 다양한 층위의 계층이 있었지만 다른 문화권들과는 달리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맘대로 하는 전제군주라는 개념이 등장하질 않았고 로마법이든 게르만 관습법이든 자유민들 사이에 통하는 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관계는 끝. 반기를 들어도 합법적인 거였어요. 서구 문명은 보편적이어서가 아니라 특수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다. 뭐 역사라는 걸 이렇다 저렇다 딱 재단하기 힘들긴 하지만 헌팅턴 선생님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중세를 거치며 일어난 독특한 정치 문화적 환경이 이후에 민주주의나 과학의 발전 같은 유럽 특유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밸런스가 붕괴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영상 길이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이러한 서유럽 봉건제만의 특징과 여러 일화들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